네, 이번 순서는 정치 사회적인 이슈를 분석해보는 뉴스앤 이슈입니다. 매주 수요일 함께하는 두 분이시죠. 최진봉 교수, 장성철 소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21대 국회 원구성 협상 어제부터 시작이 됐는데요. 지금 어제는 보니까 일정 지키겠다 이런 약속은 했는데 오늘 나오면서 지금 민주당이 18개 상임위원장 모두 가져가는 것이 원칙이다 이렇게 세게 나오면서 지금 시작부터 충돌 저짐이 보이고 있습니다. 예, 줄다리기가 시작됐다고 보여지는데요. 저는 이제 민주당이 오늘 물론 그 사무총장이 한 얘기지만 그 말이 진심은 아니라고 봅니다.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원 구성에서 좀 더 협상력을 높이기 위한 방법이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그렇게 해서도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18개 상임위를 위원장 자리를 모두 다 민주당이 가져간다. 그거는 좀 바람직하지도 않고 국민들로부터 여러 가지 논란도 빚을 수 있고요. 또 국회를 그러면 민주당이 다 알아서 하겠다는 거냐 이런 논란이 빠질 수 있어서 그럴 가능성은 저는 낮다고 봅니다. 다만 이제 협상 과정에서 법사위하고 예결위가 이제 가장 논란이 될 텐데 그 중요한 상임위들을 가져오기 위한 하나의 협상력의 하나의 방법이 아니겠느냐. 결국 협상하는 과정에서 뭔가를 주고받아야 될 텐데 그 과정에서 우리가 지금 현재로 본다고 하면 의석수로만 보면 충분히 처리가 가능한 상황이다. 그리고 국회법에도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가능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정도 양보한다. 이런 어떤 삿바 싸움 거기에 대한 하나의 전략적 발언이 아니었나 그렇게 해석이 됩니다. 네, 민주화 이전 12대까지는 이제 집권 여당이 통째로 다 가져갔습니다만 민주화 이후에는 이제 이렇게 배분해 왔었는데요. 이번에 협상 어떻게 보십니까? 기본적으로 저는요, 그냥 여당이 하고 싶은 대로 해라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어차피 상임위원장은 국회법에 나와 있습니다. 국회 본회의에서 선출하도록 그렇죠.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책임 정치라는 면에 있어서 또한 지난 총선 때 국민의 그런 선택에 있어서 책임을 지고 한번 국회도 운영해 봐라. 그런 차원에서 저는 여당이 하고 싶은 대로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4년 뒤에 평가받고요. 그렇죠. 4년 너무 길지 않습니까? 중간에는 재보궐선거도 있고요. 대통령 선거도 있고요. 지방자치 선거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중간평가 받으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현재 야당으로서는 협상권이 없어요. 여당의 배려만 지금 요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배현진 대변인 얘기한 거 보세요. 아니 싸움 말고 좀 협상 좀 합시다. 우리 협치하고 싶어요. 여당하고 같이. 이런 식의 얘기하잖아요. 물론 주호영 대표는 국회를 업자는 거지 라면서 강한 표현을 했지만 야당으로서는 협상할 수 있는 카드가 전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것이 우리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여당의 협상의 하나의 룰과 카드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지만 하고 싶은 대로 그냥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장성철 소장 스타일의 협상 전략이네 그것도요? 보니까. 아닙니다. 그냥. 근데 이게 배려잖아요, 저게. 지금까지 계속 야당이 예결위원장하고 법사위원장하고 줄 다리기 하고 그래서 2달 동안 원구성 협상이 늦어지고 이런 것보다는 국회 법대로 해라. 전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윤미향 당선인 논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까요? 이 논란이 점점 더 커지고 있는데요. 민주당은 여전히 사실규명이 우선이란 입장인 가운데 또 오늘 사실상 사수 의지를 표명하기도 했습니다. 이 같은 민주당의 방침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재원 이렇게 묻고 싶어요. 미래통합당에 있는 의원인과 당선인 중에 한 명이 저러한 의혹을 받았을 때도 민주당에서는 저거는 사실 규명이 될 때까지 우리가 비판하지 말고 어떤 책임 묻지 말자라고 얘기할 건지 앞으로도 그러한 잣대를 동일하게 제시를 한다면 지금 이런 입장 괜찮아요. 어차피 법률적인 판단이야 검찰에서 수사 들어가잖아요. 근데요, 우리 여태까지 국회의원들은 정치적인 책임을 졌습니다. 도덕적인 책임을 졌습니다. 국민들의 신뢰와 국민들이 믿지를 못하면 그분이 어떻게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 노릇을 할 수 있겠습니까? 민주당의 이러한 자세는 대단히 잘못됐지만 어쨌든 저러한 동일한 잣대를 계속 유지한다면 저것도 민주당 하고 싶은 대로 해라.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당 내부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계속 나오고 있죠. 당연히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죠. 네. 저는 그렇게 보지 않지만 어쨌든 언론에 사수 이런 얘기가 나와서 그런 태도를 취하거나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봅니다. 저는 절대로 민주당이 그런 태도를 보이는 것은 도움이 안 된다. 이거는 그야말로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하고 있잖아요. 그 결과가 나오면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게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윤미향 당선인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혹이 나오고 있는데 물론 그 의혹은 지금은 어느 정도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제3의 수사기관이 명확한 수사를 통해서 찾아내지 않은 상황에서 의견이 서로 대립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 없지만 여러 의혹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분명히 윤미향 당선인이 저는 밝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자명을 계속할 게 아니라 자기가 의견을 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 그렇게 됐으며 뭐가 본인은 해명을 하고 소명을 할지 이런 부분들 얘기 안 하고 이렇게 자꾸 자명을 하는 것은 저는 절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요. 민주당도 이 사안을 그냥 단순히 정치적인 부담이 되기 때문에 이걸 그냥 보호해야 된다 이런 생각으로 접근하면 저는 안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선을 분명히 그어야 되고 물론 지금 당장 윤미향 당선인 사퇴해라 마라 이런 얘기를 하라는 게 아닙니다. 저는 사수를 하는 듯한 모습을 보인다거나 뭔가 옹호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면 안 돼요. 다만 두 가지는 분리해서 봐야 되면 첫째는 정의연의 활동이나 정대표 활동 자체를 부정해서는 안 돼요. 저는 그렇게 하면 만약에 보수진영에서 그렇게 공격을 하면 보수진영도 저는 역풍을 맞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개인의 어떤 만약에 의혹이 사실이라고 하면 횡령이나 아니면 개인 유용 문제 이런 문제는 비판이 가능하다고 봐요. 그리고 고위 공직자가 될 사람이기 때문에 더 날카로운 비판이 있어야 한다고 저는 보고 지금 현재는 사실관계를 모르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민주당이 이 부분을 감싸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건 절대로 바람직하지 않은 태도다 이렇게 봅니다. 저는요 윤미향 당선인 같은 경우에 왜 숨어 있는지 저는 알고 있어요. 왜 숨어 있냐면요 본인이 해명한다고 했었잖아요. 근데 본인의 계좌를 아무리 맞춰봐도 국민들을 납득시킬 만한 언론인들에게 이해시킬 만한 해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숨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 검찰 수사가 진행되니까 보통 장 소장 추론이 되게 맞던가요, 틀리던가요? 보통 많이 좀 틀리죠. 경우가. 예. 많이 틀립니다. 근데 이번엔 좀 맞을 가능성이 있다. 아니 근데 본인이 국민을 납득할 수 있는 해명을 할 수 있으면 왜 안 나타나겠어요? 네. 자, 저희 집이요 이렇게 해서 이런 계좌를 통해서 이렇게 돈 마련해서 샀어요라고 하면은 당연히 나와서 해명하겠죠. 안 하는 이유는 그거예요. 그러고 또한 핑계를 댈 거예요.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니까 검찰 수사 성실하게 받겠습니다. 이제 이런 식으로 할 건데 민주당 이중잣대를 전 계속 말씀드리는 이유가 양정숙 당선인은 그러면은 사실관계 규명 법률적인 판단 안 끝났잖아요. 근데 사퇴하라고 그러고 제명시켰어요. 양정숙과 윤미향의 다른 점이 뭡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묻고 싶은 거예요. 집권 여당이 이러면 안 된다. 일관된 기준을 갖고 모든 사안을 판단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네. 네. 이번 사태 21대 국회 초반에 어떤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시는지 먼저 뭐 일단 이게 만약에 이제 논란이 계속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본인도 나와서 얘기를 안 하죠. 수사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결과가 안 나오면 정치적으로 당연히 보수 야당은 공격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이게 사회 이슈의 중요한 이슈거리가 되면 민주당한테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어요. 물론 이제 처음에는 제가 볼 때는 처음하고 지금하고 좀 상황이 다르다고 보거든요. 맨 처음 이 문제가 나왔을 때만 해도 그 당시에는 사실은 정의연 활동이나 아니면 정대협 활동에 대한 공격으로 그렇게 인식을 했어요. 그거는 방어를 해야 되거든요. 예컨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정의연이 활동했던 여러 가지 30년 동안의 활동 자체를 부인하거나 정의연을 없애라고 하거나 뭐 성과가 없는 것처럼 얘기한 그거는 저는 잘못됐다고 봐요. 근데 그 부분이라고 생각해서 예를 들면 일단 좀 방어적인 취재를 취했다면 지금 나오는 여러 가지 사안들은 그것과 좀 무관한 거라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돈을 모금하는 과정, 또 모금해서 쓰는 과정, 여러 과정에서 투명하지 않은 부분이라니 또 할머니의 증언이 물론 제가 뭐 100% 맞다 틀리다 얘기하고 싶진 않아요. 그러나 할머님들의 증언 자체가 상당히 여러 가지 뭐 문제가 있는 것처럼 증언이 되고 있잖아요. 그건 네. 확인해 봐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과 처음의 상황은 다르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계속 민주당이 뭐 보호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거나 뭐 옹호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순간 저는 국민들로부터 많은 질타를 받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해찬 대표는 그런데 왜 그런 입장을 지금 유지하고 있죠? 제가 볼 때는 아마 정치적으로 수세에 몰리는 것에 대한 어떤 경계인 것 같아요. 이게 이제 21대 국회가 시작되면서 주도권을 쥐어야 되는데 이 문제가 여론화되고 논란이 되면서 마치 밀리는 듯한 모습으로 가고 있는 것에 대한 불안감이라고 보여지는데 저는 그게 다시 반대로 생각한다고 생각을 해요. 문제가 있는 것을 깨끗하고 명확하게 밝히고 가는 것이 어찌 보면 주도권을 쥐는 것이지 이걸 어떤 보수 야당이 공격하기 때문에 그걸 방어하기 위해서 이런 모든 것까지도 방어해야 된다는 입장을 취하는 것은 국민들로부터 여론을 얻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을 거다. 그래서 네. 그런 태도보다는 정면 돌파를 해야 된다. 그렇게 봅니다. 네, 지금 통합당 이제 김종인 비대위 본격 출범했는데요. 오늘 보니까 이제 비대위원들 인선도 확정했다라고 보도가 이미 됐습니다. 지금 당연직인 위원장, 원내대표, 또 정책위 의장 당연직 포함시킨 데다가 여성 2명, 청년 3명 이렇게 구성이 됐는데 뭐 여성 몇 명이냐 청년 몇 명이냐도 있지만은
또 이제 구성원대 면면도 볼 수가 있을 것인데요. 종합적으로 어떻게 보십니까? 달라졌어요. 이전의 비대위원과 이전의 최고위원들과는 상당히 많이 달라졌습니다. 어차피 모든 정책이나 당의 운영 같은 거 사람이 합니다. 사람이 바뀌었다는 것은 앞으로 좀 기대해 볼 만하다. 그다음에 젊고 청년, 여성의 눈높이에 맞는 일들을 해 나가면 국민들의 관심을 끌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저는 주목하는 자리가 있어요. 기본적으로 지금 외부 비대위원을 선정을 해야 되거든요. 네. 네. 그분을 누구로 할 것이냐라는 것. 그러니까 지금 문재인 장성철 소장 같은 분도 해당되지 않나요? 저는 능력이 많이 부족해서 아니고요. 기본적으로 미래통합당이 문재인 정권을 공격하는 분야는 두 가지일 거예요. 경제 분야와 외교 안보 분야. 그래서 이 분야에 좀 최고의 전문가들을 좀 외부 선임 비대위원으로 모셔와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제가 또 강하라 앵커님을 위해서 오늘 또 준비해 또 주셨나요? 준비해왔는데 네, 감사합니다. 어차피 이게 당을 개혁하려면 실무적으로 뒷받침할 자리가 결국에는 사무총장입니다. 지금 그래서 김종인 위원장이 사무총장을 아무리 사람을 시키려고 해도 적임자가 없는 거예요. 결국엔 수도권에서 시켜야 되는데 그래서 선수가 높고 그다음에 이전에 사무총장을 한번 해봤지만 좀 용산의 권영세 의원을 좀 중점적으로 사무총장으로 검토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이제 어떻게 될지는 꼭 결정이 날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 사람을 어떻게 쓸 것이냐 그 부분을 좀 우리가 유의 깊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하. 어떻습니까? 어떻게 좀 기대할 만하다고 보십니까? 저는 일단 뭐 인물이 바뀌었다는 부분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젊은 세대와 여성들이 많이 들어가고 네. 또 그 비대위를 통해서 뭔가 변화된 모습을 보이려는 시도를 했다는 점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근데 저는 아까 장성철 소장은 본인이 뭐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하면 저는 적합한 인물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내부적으로 스스로를 돌아오고 비판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람이 있어야 한다고 그동안에 생각하고. 방송 같이 하면서 많이 좀 살피셨으니까. 네, 잘 봤는데 장 소장이 잘 하잖아요. 예컨대 예를 들면 통합당이 문제에 대해서도 있는 그대로 다 지적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춰야 한다고 저는 봐요. 아하. 그런 점에 있어서 장철 소장이 저는 네. 적합하다. 물론 나이는 그렇게 젊은 건 아닙니다, 장 소장이. 그런데 외모를 보면 되게 젊어 보이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네. 젊은 인재로서 영입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즉 다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내부의 변화를 이끌어내려면 결국 내부에 대한 비판을 적나라하게 할 수 있는 분. 그리고 제3자의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현실을 볼 수 있는 그런 눈을 가진 분이 필요하지 기존에 있었던 분들을 가지고 예컨대 저는 조금 아쉬운 거는 이제 뭐 이번에 비대위에 들어오시면 젊은 분들이 있지만 그분들도 다 이제 총선에 출마했다가 낙선하시거나 이런 분들이 또 몇 분 들어오셔서 그보다는 차라리 그냥 외부에서 모시는 게 더 좋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은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화된 모습을 보이려는 시도를 했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으로 평가가 됩니다. 제가 김만우 원장님께 하나 약속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앞으로 한 달 동안 최준봉 교수님의 말에 반박하지 않겠습니다. 네, 아유, 좋습니다. 지켜보기로 하고요. 네, 오늘도 좋은 소식 고맙습니다. 네, 또 김 위원장이 앞서서 통합당 당명 개정 가능성을 언급한 바 있는데요. 두 분께서 당명을 하나씩 지어주시죠. 먼저 하시죠. 먼저 저는 네, 경제당이라고 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경제당이요? 아, 그냥 석자로요? 네. 왜냐하면 깔끔하네요. 김종인 위원장이요. 기본적으로 제일 잘할 수 있는 부분이 경제와 정책이에요. 그리고 문재인 정권 저는 앞으로의 경제 상황 되게 어렵게 보거든요. 그렇다면 경제를 누가 잘할 수 있느냐. 그것은 바로 우리 당이다라고 해서 경제당이라고 경제당. 저는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네. 저는 뭐 깊이 생각을 안 해봤는데 듣고 나니까 그냥 개혁당 이렇게 하면 어쩔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개혁당. 네, 근데 뭐 개혁 관련된 당들은 예전에 있었긴 했지만 뭔가 선명하게 변화를 추구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사실은 보수 정당의 기본적인 당명들을 보면 안정적인 부분들을 주로 많이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좀 개혁적인 성향을 보여줘서 어찌 보면 진보 정당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어떤 이미지 자체도 우리가 끌어올 수 있을 정도의 변화와 개혁을 시도한다는 점에서 개혁 관련된 이름으로 바꾸면 어떨까? 그런 제안을 해봅니다. 네. 네, 내일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원내대표 이제 회동을 갖는데요. 최근에 나오고 있는 사면 관련 전직 대통령 사면 관련 얘기도 언급이 될 수 있을까요? 저는 근데 물론 주호영 원내대표는 그 얘기를 할 것 같아요. 대통령께 아마 건의를 할 것 같은데 대통령 물론 뭐 그 자리에서 직답은 하시지 않겠지만 제가 볼 좀 어렵지 않겠나 하는 생각은 듭니다. 뭐 첫 번째는 법적으로도 이제 완전히 판결이 끝난 게 아니잖아요. 지금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이고 네. 그리고 형이 확정되기 전에 하는 것은 법적으로 논란이 될 수도 있어요. 물론 사면권이 대통령이 갖고 있는 것이지만 사면을 하려면 형이 확정돼야 한다는 기본적인 전제가 완성이 안 되고 지금 대법원에서 계속 재판이 진행되고 있어서 그거 하기는 좀 어려울 거다. 다만 주호영 원내대표는 그 제안을 할 거라고 보고 두 번째는 또 이제 사면이라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형이 확정됐다는 말은 유죄로서 인정을 했다는 게 어느 정도 이해가 돼야 되는데 이분들 두 분 다 지금 본인들은 죄가 없다고 주장을 하고 계세요. 예. 죄가 없다고 주장하는 분들한테 사면을 해준다? 이것도 사실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쉽지는 않을 거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저도 똑같은 생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이틀 지나면은 오늘 27일이니까 28일, 29일 20대 국회가 임기가 끝나는데요. 그러면 새로 이제 21대 국회가 시작이 되죠. 오늘 21대 국회한테 주문하고 싶은 바람직한 방향 한마디씩 듣고 짧게 듣고 오늘 마무리할까 합니다. 예, 저는 아까 그 원혜영 의원이 말씀하신 말씀에 공감하면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싸우더라도 회의하면서 해라. 그러니까 박차고 나가지 말고 끝까지 설득하고 끝까지 대화하고 끝까지 시도하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국회라고 하는 것이 모여서 함께 논의하고 회의하는 장소 아닙니까? 그런데 자기들하고 마음 안 맞는다고 그냥 박차고 나가고 회의도 안 오시고 이렇게 하지 말고 정말 치열하게 다투고 싸우더라도 회의장 안에서 하는 것을 국민들이 보고 싶어 할 거다. 열심히 일하는 국회는 결국 회의장 안에서 열심히 싸우는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국회 모습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더구나 21대는 거대 여당 또 슈퍼 여당이라고 불리는 이런 구조까지 가지고 있는 특성도 있습니다. 저는 20대 국회와 반대로 해라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당은요, 야당한테 지는 게 여당의 역할이에요. 야당을 좀 존중해주고요. 숫자의 힘으로 밀어붙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야당은요, 발목 잡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총선 민심이 나타났잖아요. 여당과 문재인 정권이 일할 수 있도록 발목 잡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두 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장성철 공감과 논쟁 정책센터 소장과 함께했습니다.